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서울시 민족주의 운동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이 민족운동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아, 이 중동 지역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시기 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 이제 강했냐면, 부족이라는 개념이 다 강했어요. 이 민족 개념보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서양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그 투르크 있죠.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강압적인 정책 후반기 들어가면 이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랍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유럽 열강들이 침입해 오시니까 이제 이거에 대응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를 비롯한 어,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민족주의 운동과 함께 근대적 개혁 운동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일어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와하브 운동이에요. 자, 와하브 운동은 임용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에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와하브 운동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그 모소 참배라든지 성자 숭배 같이 이슬람에서 좀 남아있는 이제 다신교를 좀 암시하는 그 행위를 모두 거부하고요. 원래 이제 코란과 이 하디스, 무하메드와 선지자의 전승이죠. 이걸 통해서 이슬람의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을 들어가자. 이게 이제 뭐냐 와하브 운동이야. 와하브 운동.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말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있죠. 이 원리주의의 시조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슬람 원리주의.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18세기 후반 아라비아 지역에서 압둘 와하브가 이슬람 복례의 순수함을 되찾자는 노력을 펼쳤다. 자, 와하브 주장은 쿠란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 아래 아랍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는 와하브 운동을 이어졌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아랍 민족의 단결이죠. 음. 그 당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오스만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이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이슬람의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슬람이 이제 원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이 만든 이슬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어. 투르크 민족에 대한 반발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들어가면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또 기반이 돼요. 예. 자, 뒤에 나오는데 다시 보면요. 자, 와하브는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는 개혁이 오히려 이슬람교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거부했다. 초기에 순수한 종교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만들어질 당시에 시작된 로 돌아가자는 와하브 운동은 아랍 민족주의 힘을 얻어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디 가문이, 사우디 가문은 이제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가문이 요때 이제 와하브 운동에서 이제 뭐냐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 사우디 가문이 와하브 운동과 동맹을 맺고 그 당시 사우디 왕국을 건설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사우디 왕국은 지금의 사우디 왕국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가문 자체는 연결되는데 요때는 연결되지 않고요. 요때는 이제 제1차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 사우디 왕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고 멸망했다. 그 후에 이제 1932년에 와하브 운동을 후원했던 사우디 가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창건했다. 예. 이게 오늘날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예.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문은 그 당시 와하브 가문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 두 번에 거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와하브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의 통합적 이념을 제공해줬고 뒤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아랍 민족 운동의 구심점으로 아랍인들의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의 어떤 그 바탕이 되었고요.
좀 오류가 많네요. 예. 자, 아랍 민족주의의 바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근본주의 있죠.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의 기원이에요. 예. 제가 오늘날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 사람들 출신 보면 다 사우디 출신이 많아요. 사우디가 원래는 이제 예,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바탕에 있던 와하브 운동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아랍 문화의 부흥 같은 거 보면 현재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 기독교 믿는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아랍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90%만 믿는 거고 10% 정도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동방교회 일파인 마론파라고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레바논에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아라비아 고전을 연구하고 성서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등 아랍 부흥 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 운동은 오스만 제국과 제국주의 열강에 저항한 아랍 민족주의 기초가 되어 현대 아랍어의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란 민족주의 운동을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펼쳤던 민족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통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민족이라는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형성이 되지 않다 그렇죠?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부족 단위로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부족 단위로 다투고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부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 얘네들 입장에 볼 때는. 근데 이제 서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민족을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민족의 정의를 동이나 언어, 문화, 뭐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민족이라고 이제 개념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은 19세기 들어가서야 그런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냐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민족의 정의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끼리 민족으로 정하자. 범이슬람주의를 내세웠죠. 범이슬람주의.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서 말했던 오스만 제국의 압둘 하미드 2세야.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중심으로 단결한 운동을 했다. 단결하자는 운동했다. 그렇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오스만 터크처럼 이제 다민족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이슬람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 이 범이슬람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교과서에 좀 나와 있는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프간이는 오스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전 이슬람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이 단결해갖고 그 당시 그 외세를 몰아내고 이슬람 황금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이슬람 민족주의 운동을 이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프간이는 이제 그 이슬람 단결을 호소하고 오라비 난을 선동하고 이편 정치를 주장하는 등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를 성격이 좀 가지고 주장했고요. 그다음 이슬람 원리를 바탕으로 서양 기술을 주체적으로 흡수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아프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그 범이슬람 민족주의는 너무 범위가 크죠. 이슬람 믿는다고 해도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뭐냐면 이걸 따놓은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하기 힘들어. 그래서 범투르크주의가 등장해요. 범투르크주의. 범투르크주의는 뭐냐? 자, 이슬람을 민족으로 삼는 게 아니라 민족이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투르크라는 어떤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 언어적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기준은 뭐냐면 투르크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투르크 민족주의자하고 이제 들이 주장하는 게 투르크를 쓰는 공동 사람들 민족을 보자 이렇게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두 갈래가 있어요. 이 투르크어도 이제 상당히 방언도 많고 그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다 포함시키자. 음.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보면 이제 뭐 스탄이라는 국가도 있죠. 이 스탄과 그다음 오스만 투르크에 있는 이제 그 투르크 민족들을 이제 포함시키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현실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개념의 이제 투르크 민족주의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아나토리아 반도에 있는 그 당시 이제 투르크이든 그러니까 오스만 오늘날 터키에 있는 투르크인들이죠. 이 투르크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자. 이게 범투르크주의의 이제 주 흐름이 돼요. 자, 요걸 이제 주도했던 당이 어떤 당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청년 투르크 당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 투르크 당의 혁명이 성공된 후에 모든 투르크 민족의 당교를 고수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범투르크주의에 대응해 갖고 이제 등장한 것이 이 아랍 민족주의죠. 예, 이 아랍 민족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그 당시 와하브 운동을 기원해 갖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걸 기원해 갖고 범투르크주의에 등장해서 20세기 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랍 민족주의란 건 뭐냐? 자, 그 아랍인들, 이때 아랍인들은 이제 중동, 센 계통이나 햄족 계통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아랍어를 이제 쓰고 상당수가 또 뭘 믿죠? 이슬람교를 믿는 얘들 얘기하죠. 얘는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자극했다. 범투르크주의의 반발로 이 아랍 민족주의를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정리해서 얘기하면 중동은 이제 부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그 다음에 이런 민족들 하나로 이제 부족들을 묶기 위해서 어떤 이제 구심점을 묶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처음에 범이슬람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범투르크주의, 그 다음에 이 아랍 민족주의. 이게 세 갈래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뭐 기타사 관련돼 갖고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란에서 바브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바브 운동.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 잠깐. 예.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 지점 올 때는 좀 약간 이단 사이비 이런 그 종교인데 이 바브그 교리를 바탕으로 이 당시 그노시스 그리스 그노시스적 요소 결합돼 갖고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카다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93년도 문제에 나왔어요. 19세기 이란에서 일어난 바브구드의 항쟁과 인도의 시크교도의 어떤 지금 공통된 성격을 보는 것은 이슬람교 내분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1750번에 제가 주위에다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민족주의를 볼게요. 이란 민족주의. 자, 이란은 앞에 이제 무슨 왕조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그 카자르 왕조 전에 샤파피 왕조가 있었죠? 아니 샤파피란데 잠깐만요. 갑자기 그 왕조 이름을 까먹었어. 샤파 계통의 왕조인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 샤파피 왕조가 있었어요. 네, 샤파피 왕조. 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그래서 샤파피 왕조 다음에 이제 카자르 왕조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카자르 왕조 때. 그래서 이때 카자르 왕조 때 이제 누구와 대립하냐면 영국하고 러시아가 이란을 둘러싸고 뭐냐면 대립을 하죠. 예, 카자르 왕조를 누가 먹을 것인지.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요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해 갖고 제가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카자르 왕조 당시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 영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세력이 확대됐고, 그래서 이란의 외압이 가중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러시아는 트로코 만차이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트로코 만차이 조약 통해서 러시아의 치해법권을 인정을 받고, 그 영국과 이란의 통상 조약을 통해서 또 뭐냐면 개항을 했죠. 개항을 하보다는 문을 열었으니까 개국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토가 많이 축소되고 면직물, 영국산 면직물이 대량으로 수입돼서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죠. 특히 담배 정배권이 이제 영국의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거 운동을 이제 대해서 영국에 항의를 하니까 그 당시 영국에게 막대한 또 배상금을 또 지불을 했죠. 예.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영국의 종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먹으려고 상당히 뭐냐면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영러협상 체결하는 전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 이건 좀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란을 두 개 세력으로 나눴죠. 두 개 세력권. 북쪽은 이제 뭐냐면 러시아 세력권 이렇게 있고, 남쪽은 영국 세력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간에 중립지대가 있고. 그래서 두 개 세력으로 이렇게 뭐냐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물려나고 영국이 이란을 이제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그 입헌 운동이 일어나요. 입헌 혁명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말부터 해서 20세기 거쳐서 10년 동안 거쳐가지고 10년이 아니다.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년대 그 초반대까지 이란의 입헌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란의 반식민지 아래에서 국내 그 전제적인 타도와 영국과 러시아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민족적 저항을 목적으로 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입헌 운동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을 통한 입법 혁명이야. 그래서 근대화를 추구하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제1차 입헌 운동과 그 다음에 제2차 입헌 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1차 입헌 운동은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요. 여기 앞에서 말한 그 담배 이권 운동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권을 영국이 이제 뭐냐면 가져갔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뭐냐면 영국에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권 반대 운동을 펼쳤던 그 상인이나 도시민들, 이슬람 지도자들이 전제정에 반대했고 입헌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여볼 게 이슬람교 지도자들이에요. 대개는 그 당시 시아파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호메이니의 혼명에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그 카자흐 왕조나 파라비 왕조나 뭐 이런 왕조국에서 그 혁명이 나올 때 이란에서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정신 지도자로서. 그래서 시민들과 합세해가지고 혁명을 주도를 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제 탄압을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회를 열고 헌법을 제정하고 이란 정부의 탄압을 물리쳤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러시아와 정부의 탄압을 받고 물려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과 러시아 간 협정을 맺죠. 예.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영국한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많이 넘겨주죠. 이란에. 그러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전략을 해버려요. 전략을. 그래서 식민지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제가 식민지를 이렇게 조선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냐면 독립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였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보호국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보호국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입헌 운동도 좀 뒤에 일어나죠. 2차 입헌 운동도. 그래갖고 요때 이제 2차 입헌 운동에서 이제 그 당시 그
국민의회가 보수의와 혁신계로 또 양분됐고요. 후자의 급진적인 개혁파들은 또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를 명백히 하였다는 거.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1차 그 세계대전 때 여기까지는 아직 러시아 세력이 좀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붕쳐서 그런데 영국과 러시아 협정인데 요거는 요 중간 사이에요. 제2차 입헌운동은.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게 영국하고 러시아 간의 협정을 맺었고 러시아가 영국한테 넘겨주면서 실제로 영국의 보호용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겉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보호국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순서 관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개혁운동이야.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 무하마드 알리는 오스만 투르크의 관리였어요. 그 이집트의 태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부임하자마자 이제 정통적 지배를 맘루크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부국 강국을 깼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뭐냐면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갖고 또 그 당시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들 있죠. 그리스 나라를 이제 지배를 하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타협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이집트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하메드 알리는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협정의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와하브 왕국을 정복하고요.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스만 제국도 지원해서 나름대로 이집트의 자치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무하메드 알리가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이집트 개혁을 이제 하고 자치권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외색을 끌어들였어. 예. 왜냐하면 이제 재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를 끌어들였죠. 특히 이제 영국이 문제야. 영국은 이집트 어디에 관심이 수에즈 운하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게 개혁 자금으로 막대한 이제 자금을 주고 그 당시 수에즈 운하의 어떤 그 지분을 일부 확보를 하게 돼요. 원래 이 수에즈 운하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뭐냐면 그 모하메드 알리가 이렇게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집트의 그 프랑스의 랩세스가 이제 뭐냐 만들었잖아요. 이게 주도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거기에 손가락을 얹었던 거야 처음에는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얹혔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의 지분을 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이제 뭐냐면 재정 파탄이 나니까 그걸 매개를 갖고 이집트 지분까지 사들여 갖고 실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뭐냐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뭘로 만드냐면 보호국으로 만들어. 이란처럼. 그래서 앞에다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영국은 이집트를 보호국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독립국이지만 실제로 외교나 내정이나 이런 것들 다 영국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 이집트를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장악함으로써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통치를 원활히 장악을 할 수 있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어디를 또 장악할 수 있죠? 인도를 장악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인도 지배를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가 상당히 필수적이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아주 단시간 내에 뭐냐면 그 인도 갈 수 있죠. 물자나 인력 같은 걸 뭐냐면 수송할 수 있잖아요. 이건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사실상 이집트를 보호하니까 이때 이제 아라비아 파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파샤가 주도한 군부가 영국 지배에 맞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관서하자 이런 구호를 내세웠고 방영 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압되겠죠. 그래서 영국의 군대를 파괴해 진압함으로써 혁명의 시비를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호국으로 전락했다는 거는 뒤에 이제 전후로 해갖고 이제 전락을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아라비아 파샤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내세웠던 구호들.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민족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자, 에티오피아는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국주의 시대 때 그 독립국가로 유지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하고 나이베리아예요. 예. 그 에티오피아는 예전에 이 무솔링의 어떤 그 에티오피아 침략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동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민족 운동을 주도했던 국가가 에티오피아고요. 자, 수에즈 운하가 개통하니까 홍해 연안에 있는 에티오피아 주요 거점이 됐고 이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차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한 6개나 7개 부족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륙은 그 당시 누가 이제 통일했냐면 멜레니크 2세가 이제 통일했어.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해안 지역 있죠. 해안 지역.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나눠 가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오늘날 지부티 지역 있죠. 원래 지부티는 에티오피아에 그 속했던 지역이에요. 요걸 이제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에티오피아도 지금 내륙 국가지만 예전에 엘리트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엘리트리아. 엘리트리아가 예전에 이탈리아 식민지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예. 그래서 이탈리아는 엘리트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안쪽까지 더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안쪽에 있는 이제 그 에티오피아 본국까지 들어가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이제 에티오피아를 부족들 통일했던 사람이 메네니크 2세야. 그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공격을 몇 차례 이제 막아냈고요. 1896년에 아도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아도아 전투.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독립에 승인했고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서구 열강을 침략을 막아낸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샤몰리 투데 같은 거 읽어보시고 남아프리카의 줄류 왕국이 있어요. 이 줄류 왕국. 오늘 남아프리카 연방에 있었던 그 줄류 왕국인데 이 줄류 왕국이 그 당시 영국을 이제 뭐냐면 그 물리치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투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 전투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두 번을 거쳐서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영국 식민지로 전락이 됐다.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로족이 더 있어. 헬에로족. 예. 요게 이제 오늘날 나미비아 지역 있죠. 나미비아는 나라는 어디냐면 여기가 아프리카 연방에 있으면 남아프리카 연방에 있으면 북쪽 지역이야. 여기 지도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해널족이 있는데 이때 독일인데 여기 와가지고 상당히 얘네를 이제 뭐냐면 인종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해널족들이 이제 뭐냐면 청계산이 무장 공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독일 군들이 와가지고 아주 초토화 작전을 전개해서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다. 그래갖고 이제 해널족들은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흑인의 인종적 열등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제도 이용했고요. 뭐 이거 히틀러에게 영향을 줬다는데 뭐 하여튼 요거는 뭐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면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유대인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뭐냐면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헬레족들의 그 당시 독일이 펼쳤던 인종 학살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해. 되게 이중적이죠. 유대인들은 심이 있으니까 사죄를 하는데 요 얘네들 헬레족들은 이제 어차피 뭐 심이 별로 없잖아. 아프리카 사는 그 부족들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탄자니아 지역에서는 마지막이 복인가 이런 게 일어났던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단은 마오리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의의를 보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원주민들 저항운동은 주 부족단위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는. 그리고 대부분 가혹하게 진압돼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 애들은 이제 해봤자 뭐 칸하고 할로 싸우는데 그 유럽 열강들은 뭘 가지고는 하냐면 근대식 소총과 기관총을 가지고 이제 갈궜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싹 떴다. 그래서 이걸 뭐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그 아프리카 이제 민족운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아프리카 민족운동은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09년 개정 교과서 보면 있어요. 근데 최근 추세에 볼 때 아프리카는 이런 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이탈리아하고 한번 싸웠던 그 아두아 전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하고 에티오피아가 이제 아두아 전투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독립을 승인하고 영토를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협정이 있어요. 아디스아바바 협정이라고 있어요. 아디스아바바. 예. 그게 이제 그 아디스아바바가 에티오피아의 수도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이 예전에 09년 개정 교과서인가 거기에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민족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관련돼 가지고는 서양사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터키 공화국은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란에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카자흐 왕조가 이제 무너뜨리고요. 그 당시 1925년에 파라비 왕조가 등장했어요. 파라비 왕조. 예, 파라비 왕조. 그래서 이제 이 파라비 왕조는 예전에 이제 국호가 뭐였냐면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국호로 오늘날 이란으로 이렇게 바꿨어. 예, 페르시아는 그리스인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류된 명칭이고, 이걸 이제 바꾼 게 이란이야. 이란이라는 명칭은 아리아 민족의 나라야. 아리아의 나라야. 이걸 일종의 민족주의를 이제 뭐냐면 나타난 거죠. 네. 이걸 왜 이렇게 갖다 붙였냐면 아까 예전에 말했죠. 이란은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이제 뭐냐면 저쪽 서양인들하고 혈통이나 문화나 연결돼 있어요. 같은 그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 중동 계열은 셈족과 햄족 계열이죠. 얘네들 쓰는 건 아랍어잖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애들 좀 볼 때는 자기는 분명히 인도 유도부족 계통인데 단순히 종교가 좀 비슷하고 지리적 인접하다고 해서 자기들을 뭐 셈족 햄족 계통이 아랍 쪽으로 아랍인으로 생각한 걸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그 중동하고 이제 좀 손절하고 나는 이란인이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아리안의 나라라는 이란으로 국호를 정한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리자선은 이제 그 당시 그 이란으로 정한 뒤에 상업 발전에 힘쓰고 신식 교육에 힘써서 근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제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영국과 소련이 다시 이제 이란을 점령한 상태에 일어나니까 그 후에 이제 종전에 미국의 영향력이, 그래서 이제 이 파라비 왕조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친미 정권으로 바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싹트게 되고, 특히 이제 그 근대화 개혁, 서구화 개혁에 대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이제 그쪽 농촌 지역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그 당시 뭐가 되냐면 호메이니가 이제 뭐냐면 그 이란 혁명을 일으키죠. 예,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데 하여튼 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보훈령이었다가 이집트가 1차 세계대전 중 이집트가 독일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영국부터 독립을 인정받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결국 영국의 인정받아 1922년에 이집트 왕국 독립했다. 자, 이때 독립이라는 것은 뭐냐? 보호국에서 이제 완전히 독립했다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문제는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과 이런 것은 뭐냐면 계속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의 기준에서 이쪽 부분 지역은 영국이 계속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네. 이게 노른자 땅인데 영국 입장부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뭐냐면 전략적 요충지 아니야. 인도하고 이제 국부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었던 거고, 결국에는 수에즈 운하권 계속 운영권을 영국이 갖고 있다가 나세르 대통령이 1950년 들어서 여기를 국유화 시켰어요. 네.
일방적으로 국회화시키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선동을 해갖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닷을 치게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칠 때 같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이게 뭐냐면 제2차 중동 전쟁이야. 그래서 이 제2차 중동 전쟁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군을 격파시키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좀 뒤에 나오지만 늦게 왔지만 또 이제 와갖고 이제 같이 합세하고요. 근데 이게 누가 개입한 거야? 미국하고 소련이 개입한 거야. 미국과 소련은 전후에 제국주의 정책,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식민주의나 뭐 이거 식민주의를 학대시키고 제국주의 정책하는 거 있잖아. 그걸 되게 반대를 했던 거야. 왜냐면 얘들 입장일 때는 그런 정책 자체가 자기 세력권 확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나 소련은 식민지가 그렇게 필요 없는 나라예요. 결정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이제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방식대로 특히 이제 미국 입장이 더 괘씸한 게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동시켜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을 하고 소련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런던에 핵폭탄 터뜨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주죠. 지금 이제 푸틴이 좀 그 우크라이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깨갱깽해서 물러났죠. 제2차 중동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에 수혜료 운하가 그때 이제 이집트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때. 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보죠. 지금도 이제 이 지역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요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제 그 당시 지도자였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세인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나 이 일대를 장악했던 토호세력인데 영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선에서 많은 병력을 막 쏟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을 뭐냐면 커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영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토호세였던 후세인과 뭐냐면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 도와주면 영국을 도와주면 너희들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세인이 좋다 하면서 너희들 도와주겠다 해서 영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같이 싸우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해놓고는 또 한편은 또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접근하죠. 특히 유대들은 그 당시 이제 무슨 운동을 이제 펼쳤냐면 시오니즘 운동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새롭게 국가를 만들자 이런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때 이제 노스차일드 가문이 있어요. 유명한 가문이죠. 이 노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금융 가문이거든요. 유대인 가문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돈이 필요했던 그 뭐냐면 그 영국은 벨포어 선언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주겠다. 해갖고 이제 했죠. 이 벨포어는 그다음에 영국 외상 이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 지도자였던 금융자본가였던 노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시오니즘에 입각한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독립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서로 다른 약속을 하죠. 서로 뭐냐면 양립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냐면 해놓고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두 개의 모순된 약속을 해놓고는 또 누구를 또 끌어들이면 프랑스가 또 끌어들이죠. 여기 있나? 프랑스하고는 뭐냐면 사이코스-피코 조약을 맺게 돼요. 사이코스-피코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전후 중동 지역 1차 세계 후에 중동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 여권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또 비밀협약을 맺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아랍이든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은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고요.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그 후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이 초래되게 돼요. 그 두 선언 때문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네들은 좀 약간 그 얍삽해요. 통치할 때
적은 인구, 그 당시 영국이 한 3천만 됐거든요.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적은 인구 가지고는 뭐 많은 지역을 통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뭐냐면 일부 관리나 군대만 파견할 뿐이고, 군대도 대부분 영국 본국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병사들 끌어다가 이제 파견하죠. 인도인들을.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세력이 있거나 좀 소수 세력들에게 힘을 몰아줘. 그래서 얘네들 통치 파트너 잡아요. 네, 삼고 분리 정책을 디바이드 룰.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국이 물러난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통치를 받았던 중간에 그 밑에 통치를 받던 세력들과 중간에 영국을 대신해서 인제 특혜를 받으면서 자기 어떤 그 민족들이나 하여튼 그 다른 세력들을 통치했던 그런 지배부족들 간의 지배 세력 간 대립 갈등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인제 뭐냐면 여러 분쟁의 씨앗을 뿌리게 되거든요. 인도도 그렇고. 예. 그 영국의 이 분리통치 정책이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 지역 문제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후세인 맥마운 선언하고 벨포어 선언 요거 기억을 꼭 해 두세요. 예. 요거 그리고 사이코스 피코 조약을 맺어서 요 선언과 별개로 어 1차 세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을 다 나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좀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제 인도사 볼게요, 인도사. 예. 잠깐 여기 끊고 시작하겠습니다.